우리 집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고급 주택가에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동네, 잔디가 잘 가꿔진 정원, 깨끗한 외벽, 최신식 차들이 주차된 차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친절했고 아이들은 공원에서 뛰어놀았다. 하지만 그 완벽한 풍경 뒤에 숨겨진 우리 집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7살 김서연, 그게 나다. 겉보기에는 그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고등학생일 뿐. 하지만 집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가면을 썼다. 생존을 위한 가면. 아빠는 사업 때문에 해외 출장이 잦았다. 한 달의 절반 이상은 집을 비웠다. 아빠가 없는 동안 집은 나에게 지옥으로 변했다. 그 지옥을 만든 건 새어머니 최지혜와 의붓 오빠 강민준이었다. 아빠는 새어머니를 만나 재혼하면서 새어머니의 아들인 민준 오빠와 한 가족이 되었다. 그때 나는 7살이었다.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엄마와의 기억은 희미했지만 엄마의 따뜻한 품만은 생생했다. 그 품은 아빠와 재혼한 새어머니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새어머니는 겉으로는 우아하고 친절한 여자였다. 특히 아빠 앞에서는 완벽한 아내이자 자상한 어머니 연기를 했다. 아빠가 출장을 가기 전날 밤, 새어머니는 아빠에게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다. 여보, 가서 몸 조심하세요. 집은 걱정 마세요. 서연이도 민준이도 제가 잘 돌볼 테니. 아빠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아빠에게 새어머니는 힘든 시기에 자신과 민준 오빠를 보듬어준 고마운 사람이었고 나에게도 좋은 엄마가 되어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아빠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아빠가 집을 나서는 순간 새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이제 내 아빠 없으니 편하게 굴 생각 마. 그게 아빠가 떠난 후 새어머니가 나에게 처음 하는 말이었다. 그때부터 집은 감옥이 되었다. 새어머니는 나를 불행이라고 불렀다. 자신이 아빠와 재혼하고 잘 살려는 인생에 끼어든 불운의 상징처럼 여겼다. 아빠의 전부인이었던 엄마에 대한 막연한 질투심도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나를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지만 정서적, 신체적으로 나를 서서히 말려 죽이려 했다. 식사 시간에는 내 밥그릇에만 반찬을 적게 주거나 아예 밥상에 앉지 못하게 했다. 밤에는 자정까지 집안일을 시키거나 일부러 시끄럽게 해서 잠을 못 자게 했다. 공부를 하려고 하면 내 머리로 해봤자 소용없다며 비웃었고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으면 어디서 꼬리치고 다니냐며 욕설을 퍼부었다. 민준 오빠는 새어머니의 학대에 동조하거나 최소한 방관했다. 새어머니의 편애 속에서 자라 이기적이고 공감 능력이 부족했다. 내가 집안일을 할 때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보거나 새어머니가 나를 괴롭힐 때 옆에서 비웃었다. 때로는 자신의 심심풀이로 나를 놀리거나 괴롭히기도 했다.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그에게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하찮은 존재일 뿐이었다. 나는 항상 몸을 웅크리고 다녔다. 긴 소매옷이나 후드티로 마른 몸과 손목의 흉터를 가렸다. 흉터는 어릴 때 새어머니가 뜨거운 물건을 들고 위협하다 생긴 것이었다. 아빠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두려웠다. 아빠가 새어머니를 믿고 나를 믿어주지 않을까봐. 내가 잘못한 거겠지라고 말할까봐. 유일한 안전지대인 아빠마저 잃을까봐. 그래서 나는 침묵했다. 억지로 웃고 시키는 대로 하고 눈에 띄지 않으려 했었다. 내 유일한 탈출구는 미술학원이었다. 일주일에 2번 그곳에 가는 시간만이 내가 숨 쉴 수 있는 시간이었다. 미술학원 선생님인 박 선생님은 따뜻하고 인자한 분이셨다. 내 그림을 보며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오늘 그림 좋네라고 말해주셨다. 내 그림은 항상 어둡고 추상적이었다. 깨진 유리 조각, 갇힌 새, 폭풍 속의 나무 같은 것들이었다. 박 선생님은 내 그림 속에서 내가 느끼는 고통과 불안을 읽으셨을지도 모른다. 학교에서는 친구 이준이를 만났다. 이준이는 밝고 긍정적인 아이였다. 내 조용하고 어두운 면모 속에서도 진심을 보고 다가와 주었다.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고 쉬는 시간에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했다. 이준이와 함께 있는 시간은 내가 잠시나마 평범한 17세 소녀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다. 이준이는 내가 억지로 짓는 미소 뒤에 숨겨진 불안감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나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그들이 있었기에 나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
학대는 매일 계속되었다. 특히 아빠가 출장 중일 때는 더욱 심했다. 나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영양 부족에 시달렸다. 몸은 점점 더 왜소해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졌다.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성적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얼마 전 학교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다. 밤새도록 자료를 준비해야 했지만 새어머니는 일부러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시켰다. 빨래, 설거지, 청소, 끝도 없이 이어졌다. 피곤해 절어 겨우 잠이 들었지만 새벽에 새어머니가 나를 깨워 냉장고 청소를 시켰다. 결국 나는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했다. 다음날 학교에서 발표를 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배도 고팠다. 머리가 멍했고 목소리는 떨렸다. 발표를 망쳤다. 선생님께서는 왜 이렇게 준비를 제대로 안 했냐며 꾸중을 하셨다. 내 잘못이 아니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울음을 참았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내 삶이 새어머니와 민준 오빠 때문에 망가지고 있었다. 동시에 미술학원 박 선생님은 내 그림의 변화를 통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하고 계셨다. 내 그림은 점점 더 어둡고 폭력적인 이미지를 담기 시작했다. 부서진 집, 묶여있는 사람, 비명을 지르는 얼굴 같은 것들이었다. 박 선생님은 내 그림을 한참 동안 말없이 보시더니 수업이 끝난 후 나를 따로 불렀다. 서연아, 괜찮니? 그 질문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괜찮지 않았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다고 대답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했다. 무슨 힘든 일 있는 거 아니야? 선생님한테 이야기해도 괜찮아. 박 선생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요. 박 선생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셨다. 하지만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다. 그 온기에 나는 조금 흔들렸다. 어쩌면 이분이라면.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기로. 아빠에게 진실을 알리기로. 하지만 그냥 말해서는 아빠가 믿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새어머니의 완벽한 연기력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증거가 필요했다. 명확한 증거.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녹음 기능, 녹화 기능. 그동안 내가 애써 외면했던 현대기술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조심스럽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새어머니와 민준 오빠가 나에게 폭언을 하거나 강제 노동을 시킬 때 나는 몰래 스마트폰을 켰다. 책꽂이 뒤, 인형 속, 책상 밑, 작은 스마트폰을 숨길 만한 곳을 찾아 녹음 버튼을 눌렀다. 처음에는 손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들킬까봐 온몸이 긴장했다. 하지만 녹음이 성공할 때마다 작은 안도감과 함께 용기가 생겼다. 새어머니가 내 밥그릇에 반찬을 거의 주지 않으며 이것도 아깝다고 말하는 소리, 민준 오빠가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비웃는 소리,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시키며 네가 이런 거라도 해야 사람 구실을 하지라고 말하는 새어머니의 목소리, 그 모든 순간을 기록했다. 때로는 녹화 기능도 사용했다. 식탁 밑에 스마트폰을 세워두거나 방문에 기대어 문틈으로 집안 상황을 찍었다. 영상에는 새어머니가 나를 노려보는 차가운 눈빛, 민준 오빠가 소파에 누워 나를 무시하는 모습, 내가 혼자 집안일을 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들킬 뻔한 순간도 여러 번 있었다. 새어머니가 갑자기 내 방에 들어오거나 민준 오빠가 내가 숨긴 스마트폰 근처를 서성일 때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 증거가 쌓여갈수록 내 마음은 복잡해졌다. 한편으로는 언젠가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에 차올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이 녹음 파일들을 아빠에게 보냈을 때 벌어질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 아빠가 얼마나 충격받을까?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망치는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도 들었다. 하지만 학대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증거를 모으는 동안 새어머니와 의붓 오빠는 더 교묘하고 잔인하게 나를 괴롭혔다. 내가 미술학원에 가는 것을 막으려 하거나 이준희와 연락하는 것을 감시했다. 내 숨통을 조여오는 그들의 행동에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다음 아빠의 출장 일정이 잡혔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직감이 들었다. 박 선생님은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셨다. 내 그림을 보며 서연아, 그림 속 새가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네. 힘내렴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 말에 나는 눈물이 차올랐다. 누군가 내 그림 속 숨겨진 메시지를 읽어준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았다. 이준희는 내가 평소보다 더 말수가 적고 불안해 보이는 것을 눈치챘는지 쉬는 시간에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김서연,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힘들어 보인대. 그의 따뜻한 걱정에 잠시 흔들렸지만 나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문제를 이준희에게까지 짐지우고 싶지 않았다. 나는 혼자서 이 싸움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빠가 출장을 떠나는 날 아침, 아빠는 나에게 말했다. 서연아, 아빠 금방 올게. 필요한 거 없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는 내가 괜찮은 줄 알았다. 아빠는 새어머니의 완벽한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고 있었다. 아빠 차가 집 앞마당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 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새어머니와 민준 오빠가 본색을 드러냈다. 아빠 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새어머니가 거실로 나와 나를 불렀다. 김서연, 거기 서 있지 말고 이리 와.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민준 오빠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나를 힐끔거렸다. 내 아빠 없으니 신났지? 오늘부터 내가 할 일 목록이다. 새어머니는 나에게 종이 한 장을 던졌다. 빼곡하게 적힌 집안일 목록이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다. 이거 오늘 안에 다 끝내. 그리고 내 방 청소도 다시 해. 내 방에서 썩은 냄새 나는 것 같아. 나는 아무 말 없이 종이를 들었다. 반항하면 더 심하게 당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나는 이미 스마트폰의 녹화 기능을 켜고 주머니에 넣어둔 상태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나는 숨을 고르고 새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다. 안 할 거예요. 새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네가 지금 나에게 대든 거야? 네, 더 이상 시키는 대로 안 할 거예요. 민준 오빠가 소파에서 일어나 다가왔다. 야, 김서연, 네가 지금 정신 나갔냐?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새어머니가 나에게 다가와 내 팔을 거칠게 잡았다. 이게 네 아빠 없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네가 뭔데 내 말을 안 들어? 네가 여기서 얹혀 사는 주제에. 그녀의 손톱이 내 팔을 파고들었다. 아팠지만 나는 참았다. 녹화되고 있었다. 이 모든 순간이. 네 아빠가 돈 벌어다 주니 네가 공주님이라도 된 줄 알아? 정신 차려, 김서연. 내까짓게 뭘 할 수 있다고. 네 아빠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새어머니는 나에게 폭언을 쏟아냈다. 그녀의 얼굴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 오빠가 옆에서 거들었다. 그래, 네 주제를 알아야지. 맨날 방구석에 처박혀서 그림이나 끄적거리는 주제에. 누가 너 같은 걸 받아주겠냐? 집에서 이런 거라도 해둬야 나중에 가정부라도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는 비웃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잔인했다. 새어머니는 내 팔을 더욱 세게 붙잡으며 나를 흔들었다. 네 아빠한테 이른다고? 그래, 일러봐. 네 아빠가 네 말을 믿을 것 같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네 아빠가 제일 잘 알아. 내까짓게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확신에 차 있었다. 내가 아빠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려움보다 분노가, 무력감보다 생존 본능이 더 강하게 치솟았다. 나는 새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뒷걸음질 쳤다. 다 녹화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새어머니와 민준 오빠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내가 뭘 녹화했다는 거야? 새어머니가 소리쳤다. 아빠가 없을 때 저에게 했던 모든 말, 모든 행동, 다요.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녹화 중임을 보여주기 위해 화면을 살짝 보여줬다. 새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민준 오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봤다. 이 계집애가. 새어머니가 나에게 달려들려 했다. 나는 재빨리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다. 다가오지 마세요. 다 녹화하고 있어요. 아빠한테 보낼 거예요. 그리고 박 선생님한테도 보낼 거예요. 학교에도 알릴 거예요. 새어머니는 잠시 멈칫했다. 예상치 못한 나의 반격에 당황한 듯 보였다. 민준 오빠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새어머니를 쳐다봤다. 그 짧은 순간의 정적.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스마트폰의 녹화를 종료하고 미리 준비해둔 메시지와 함께 녹화 파일, 그동안 녹음했던 파일들, 학대 상황을 암시하는 그림 사진, 일기 사진 등을 첨부했다. 받는 사람은 아빠와 박 선생님이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전송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뜨자
온몸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다. 보냈어요.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새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노려봤다. 네가 감히 이런 짓을 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요. 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새어머니는 분노에 차 나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출장 간 거 아니었어요? 새어머니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상냥하게 변했다. 하지만 아빠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빠가 거실로 들어왔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화면에는 내가 보낸 녹화 파일이 재생되고 있었다. 아빠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새어머니와 민준 오빠는 아빠의 얼굴을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게 뭐야, 여보? 새어머니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이게 다 무슨 짓이냐고. 당신들 지금 서연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빠가 소리쳤다. 평소에는 온화했던 아빠의 목소리가 이렇게 커지는 것을 처음 들었다. 새어머니는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다. 아니에요, 여보. 오해예요. 그냥 서연이가 말을 안 들어서 제가 좀 심하게 말하긴 했는데 장난이었어요. 민준 오빠도 거들었다. 네, 아빠. 서연이가 좀 예민하잖아요. 저희는 그냥 닥쳐. 아빠가 말을 잘랐다. 장난? 이게 장난으로 보여? 내가 보낸 메시지는 읽어봤어? 서연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적혀 있었어. 아빠는 새어머니와 민준 오빠에게 증거를 들이밀며 추궁했다. 새어머니는 변명과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아빠는 단호했다. 아빠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보낸 긴 메시지에는 그동안의 학대 상황이 자세히 담겨 있었다. 외모 비하, 강제노동, 폭언. 아빠가 없을 때만 벌어졌던 일들. 새어머니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울먹이기 시작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하지만 아빠는 냉정했다. 힘들어서 스트레스 때문에? 그게 서연이한테 이렇게 해도 된다는 이유가 돼? 당신이 왜 이러는지 난 알아. 아빠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나는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결국 아빠는 새어머니와 민준 오빠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새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빠에게 매달리며 울부짖었지만 아빠는 단호했다. 더 이상 당신이랑 같이 못 살아. 나가. 민준 오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새어머니는 분노와 원망에 차서 짐을 싸기 시작했다. 민준 오빠도 말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다. 그들이 짐 가방을 끌고 현관을 나설 때 새어머니가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네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절대 용서 안 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을 지켜봤다. 그들의 눈빛에는 증오만이 가득했다. 새어머니와 민준 오빠가 집을 나선 후 집안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다. 방금까지 폭풍이 휘몰아친 것처럼 모든 것이 어수선했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나는 거실에 서서 텅 빈 현관문을 바라봤다. 학대 환경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가족이 해체되었다는 슬픔과 공허함이 밀려왔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일을 벌였다는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다. 아빠가 나에게 다가왔다. 아빠의 얼굴에는 피로와 슬픔, 그리고 나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아빠는 조심스럽게 나를 안아주었다. 서연아, 아빠가 미안해. 몰랐어.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아빠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나는 아빠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다. 서러움, 두려움, 안도감, 모든 감정이 뒤섞여 쏟아져 나왔다. 아빠는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날 밤 아빠와 나는 어색하게 저녁을 먹었다. 둘만 남은 집은 너무 넓고 조용했다. 아빠는 나에게 이혼 서류를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새어머니는 더 이상 우리 삶에 없을 것이라고. 아빠는 내가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나는 아빠가 새어머니를 사랑해서 마음 아플까봐, 그리고 혹시라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까봐 두려웠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아빠는 내 손을 잡고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말했다. 진작 내 말을 믿어주고 살펴줬어야 했는데 아빠가 너무 무심했다고 자책했다. 며칠 동안 집은 조용했다. 아빠는 서재에서 일을 하거나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나는 아직 혼란스러웠다. 학대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은 기뻤지만
내가 가족을 해체시켰다는 죄책감이 계속 나를 괴롭혔다. 외조부모니의 부모님에게서 전화가 올까봐 두려웠지만 다행히 오지 않았다. 원작의 외조부모처럼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내가 새어머니의 삶을 망쳤다는 생각은 떨쳐버릴 수 없었다. 아빠는 내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챘다. 밤에 악몽을 꾸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아빠는 나에게 상담 치료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박 선생님께 연락드려 도움을 요청했다. 박 선생님은 내 전화를 받고 바로 달려와 주셨다. 내가 보낸 증거들을 보고 충격받으셨지만 잘했다고, 용감했다고 나를 칭찬해 주셨다. 박 선생님은 나와 아빠에게 상담기관을 연결해 주셨다. 상담 치료는 일주일에 2번씩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상담사 선생님 앞에서 입을 여는 것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박 선생님과 아빠의 격려 덕분에 조금씩 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어릴 때 엄마를 잃은 충격, 새어머니와 의붓오빠에게 당했던 학대, 그때 느꼈던 두려움과 수치심, 그리고 지금 느끼는 죄책감까지. 내 안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다. 상담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과거의 상처를 다시 마주하는 것은 힘들었다. 특히 새어머니가 나를 불행이라고 불렀던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상담 선생님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학대의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 내가 느꼈던 죄책감은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 심어놓은 감정일 뿐이라고. 상담 치료와 함께 미술 치료도 병행했다. 박 선생님은 여전히 나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미술 학원에서는 자유롭게 그림을 그렸다. 처음에는 여전히 어둡고 혼란스러운 그림을 그렸지만 점차 그림의 색채가 밝아지고 형태가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깨진 조각들은 맞춰지고 갇혔던 새는 날아오르는 모습으로 변했다. 내 그림은 내 치유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 같았다. 아빠와도 함께 상담을 받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과정이었다. 아빠는 내가 겪은 고통을 알게 된 후 자신에게도 큰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자신이 아내의 변모를 눈치채지 못하고 딸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나는 아빠를 원망하지 않았다. 아빠도 피해자였다. 새어머니의 이중적인 모습에 속아 넘어간. 우리는 서로에게 사과하고 서로를 용서했다. 그리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로 약속했다. 학교에서는 이준이가 나를 계속 지지해 주었다.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지 그는 나에게 더 살갑게 다가왔다.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고 쉬는 시간에는 시시덕거리며 웃었다. 그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있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준이를 통해 느꼈다. 새어머니와 의붓오빠는 남은 짐을 가지러 몇 번 집에 왔지만 나는 그들과 마주치지 않았다. 아빠가 미리 알려주셔서 나는 내 방에 숨어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뛰었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았다. 그들은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나는 그 상처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다. 그들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뿐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차 안정을 찾았다. 밤에는 악몽을 꾸는 횟수가 줄었고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손목의 흉터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을 숨기려고만 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겪었던 고통의 흔적이자 동시에 내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였다. 미술학원 가는 길이 더 이상 탈출구가 아닌 나를 표현하고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가 되었다. 박 선생님과 이준이와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평범한 일상을 누렸다. 아빠와는 매일 저녁 함께 식사를 하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툴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갔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상처에 갇혀 살지 않기로 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마주했고 도움을 요청했으며 치유의 길을 선택했다. 나는 더 이상 학대받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었다. 치료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씩 상담을 받았지만 점차 횟수를 줄여나갔다.
상담 선생님은 내가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 과거의 트라우마를 다루는 방법,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나 자신을 용서하는 과정이었다. 내가 진작 아빠에게 말했더라면, 내가 좀 더 강했더라면 학대를 막을 수 있었을까 하는 자책감이 계속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상담 선생님은 그것 역시 학대의 후유증이라고 설명해 주셨다. 학대 피해자는 종종 자신을 탓하게 된다고. 나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나는 그저 생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했다. 아빠와의 관계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아빠는 더 이상 출장에만 매달리지 않고 나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았다. 함께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냥 소파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냈다. 아빠는 내가 미술 치료를 하는 동안 옆에서 조용히 책을 읽어주기도 했다.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부서졌던 관계를 다시 붙이는 과정이었다. 아빠는 내가 그린 그림들을 보며 진심으로 칭찬해 주었고, 내가 미술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아빠의 지지 덕분에 나는 미술에 대한 열정을 더욱 키울 수 있었다. 미술학원은 나에게 여전히 소중한 공간이었다. 박 선생님은 내가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성장하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 주신 분이었다. 선생님은 내가 그린 그림들을 보며 서연아, 내 그림에서 이제 강한 빛이 보여 라고 말씀해 주셨다. 선생님은 나에게 미술대학 진학을 권하기도 하셨고, 나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미술은 더 이상 내 고통을 해소하는 수단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세상과 소통하고 나 자신을 표현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방법이 되었다. 이준희와의 우정은 계속 이어졌다. 학교에서 이준희를 만날 때마다 나는 웃을 수 있었다. 이준희는 내가 겪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그가 나에게 보여준 변함없는 친절과 유머는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나를 특별하거나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친구로 대해주었다. 그의 존재 덕분에 나는 평범한 일대 소녀의 삶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함께 숙제를 하고 시험 기간에는 서로 격려하고 주말에는 가끔 만나 영화를 보거나 카페에 갔다. 새어머니와 의붓오빠는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들이 떠난 후 집은 비로소 나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었다. 더 이상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하거나 밥을 굶거나 욕설을 듣지 않아도 되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집에서 나는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들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가끔씩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때도 있었다. 새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나 민준 오빠의 비웃음이 생각날 때면 몸이 움츠러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에 오래도록 갇혀 있지 않았다. 상담 선생님에게 배운 대로 감정을 인정하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현재를 살고 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새어머니와 의붓오빠가 집을 나간 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했다. 아빠에게도 묻지 않았다. 굳이 알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나는 그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데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았다. 그저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간 것이었다. 내 손목의 흉터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부끄럽거나 숨기고 싶은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표 같았다. 나는 더 이상 몸을 가리기 위해 긴 소매 옷을 입지 않았다. 여름에는 반팔 티셔츠도 입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상담 치료는 계속되었지만 이제는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 스스로의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애쓰지 않았다. 나 자신의 감정과 필요에 솔직해지는 법을 배웠다. 아빠는 나에게 미안한 마음에 뭐든지 해주고 싶어 하셨다. 하지만 나는 아빠에게 물질적인 것보다 아빠의 시간과 관심, 그리고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함께 요리를 하고 산책을 하고 서로에게 일상을 공유하며 진정한 부녀 관계를 만들어갔다.
아빠도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주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3T997 Total Characters 1789.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다. 새로운 학년,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는 더 이상 교실 구석에 웅크려 앉아있는 아이가 아니었다. 여전히 조용한 편이었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발표 시간에는 떨지 않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고 수업 시간에는 질문도 했다. 성적도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미술학원에서는 입시 준비를 시작했다. 미술대학 진학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면서 그림에 더욱 몰두했다. 박 선생님은 나의 실력 향상에 놀라워하셨고 나에게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 내 그림은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힌 새가 아니었다. 활짝 날아오르려는 새, 넓은 들판을 뛰어다니는 사람, 따뜻한 햇살 아래 피어나는 꽃 같은 희망적인 이미지를 담았다. 내 그림은 나 자신의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이준이와는 여전히 좋은 친구로 지냈다. 우리가 함께 웃고 떠드는 평범한 순간들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치유 과정이었다. 이준이는 내가 겪었던 일의 무게를 알지 못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세상은 여전히 살만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응원했고 함께 미래를 이야기했다. 아빠는 나를 자랑스러워하셨다. 내가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아빠도 힘을 얻으시는 것 같았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물론 그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할 그리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경험이 되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했고 서로를 믿었고 서로를 사랑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새어머니와 의붓 오빠가 떠난 후 집은 비로소 나의 집이 되었다. 아빠와 나 단 둘이 사는 집이었지만 그 어떤 때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이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었다. 내 방은 나만의 아뜰리에가 되었다. 그림 도구들로 가득 찬 책상, 벽에 붙은 스케치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평화와 안정을 주었다. 가끔씩 사회 뉴스에서 가족 내 학대 사건에 대한 기사를 볼 때면 마음이 아팠다.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에 슬픔을 느꼈다. 언젠가 나도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했다. 내가 겪었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치료는 계속되었다. 이제는 두려움이나 죄책감보다는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에 초점을 맞추었다. 상담 선생님은 내가 얼마나 용감하고 강한 아이인지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셨다. 내가 혼자 힘으로 그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그 말들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다. 손목의 흉터는 이제 아프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살아온 시간의 일부일 뿐이었다. 나는 그 흉터 위로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내 삶이라는 도화지에. 미술대학 진학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매일이 설레고 감사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이나 사랑에 목매지 않았다. 나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에. 아빠는 여전히 출장을 가끔 가셨지만 예전처럼 길게 가지는 않으셨다. 그리고 출장 중에도 매일 영상통화를 하며 나의 안부를 확인하셨다. 아빠의 목소리에는 걱정 대신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새어머니와 의붓 오빠는 완전히 내 삶에서 지워졌다. 그들이 나에게 남긴 상처는 지워지지 않겠지만 그 상처가 내 삶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상처를 발판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를 것이다. 미술학원에서 그림을 그리다 창밖을 내다봤다.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떠다니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다. 평범하고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나는 그 풍경을 스케치북에 담았다. 이제 내 그림에는 평화와 희망이 가득했다. 고등학교 졸업이 다가오고 있었다. 미술대학 입시 결과도 나왔다. 내가 원하던 대학의 미술학과에 합격했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아빠에게 달려갔을 때 아빠는 나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글썽였다. 우리 서연이 정말 장하다. 네가 이렇게 잘 해낼 줄 알았어. 아빠의 진심 어린 축하에 나도 눈물이 났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행복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미술학원 박 선생님께도 가장 먼저 소식을 알렸다. 선생님은 내 손을 잡고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다. 서연아, 정말 잘했어. 내 노력이 결실을 맺었구나. 앞으로 네가 세상에 보여줄 그림들이 정말 기대된다. 선생님은 나에게 단순한 미술 기술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믿는 법, 그리고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준이에게도 합격 소식을 전했다. 이준이는 마치 자신이 합격한 것처럼 기뻐하며 나에게 환호성을 질렀다. 와,